시사 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다몽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만에 또 뵙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저희 주제가 북한에서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나 이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어요. 북한에서 역사를 어떻게 배우나. 왜냐하면 오늘은 북에서 오신 분이 허강일 위원장님 말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오늘 그런 이제 자리가 됐는데 주경배 선교사님 가족이 지금 3분 오셨고, 그리고 북한민주화위원회 춘천이죠. 춘천의 강봉순 총괄본부장까지, 사실 지금 청진 향후회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북한에서 역사를 어떻게 배우나, 먼저 그 한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 김 박사님께 잠깐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북한의 역사서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역사인식과 역사 해석을 둘러싼 공식적 견해를 대변하는 역사서는 아무래도 조선전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선전사는 김일성 70회 생일을 기해서 완간할 목표로 편집 편찬 작업이 시작돼서 79년부터 82년까지 33권이 나옴으로써 1차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후에 유물유적 발굴과 연구 성과를 반영해서 91년부터 개정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현재 발해 및 후기 신라사까지 5권, 또 제34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주로 이 조선전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북한 역사 연구의 변천 과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1기는 강복부터 52년까지입니다. 이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반적 이념틀로 개별 연구를 엮어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2기는 1952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이때는 이제 교조주의, 수정주의, 허무주의, 복고주의 척결과 주체 확립이 강조되던 시기죠. 그리고 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가 제3기가 되는데, 이때는 주체 사상이 체계화 전면화됨에 따라서 역사가 소위 주체 사관에 입각해서 재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6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서는 권력 투쟁이 일단락되고 수령제가 뿌리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역사 연구도 이런 정치사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새롭게 정리되는데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역사서가 바로 조선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구성을 보면 제1권은 원시편으로 되어 있고요. 제2권은 고대, 3권부터 12권까지는 중세인데요. 북한에서 중세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부터 이조시대까지, 조선시대까지를 중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13권부터 15권까지는 근세편인데요. 1860년부터 1925년까지, 그리고 16권부터 34권까지는 현대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든 역사 연구는 시대 구분에 기착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 구분이 역사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전사 전체 34권 가운데 1권부터 15권까지가 원시부터 조선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16권부터 34권까지가 현대편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대편이 바로 김일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관련 부분이 전체 절반 이상인 19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북한의 역사 연구가 김일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시는 이제 지금부터 한 60만 년 내지 40만 년 전부터 기원전 10세기까지로 되어 있고요. 고대는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주로 고조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세는 기원전 1세기부터 1860년대까지, 그리고 근세는 1860년부터 1925년까지, 그리고 현대는 1926년 10월 이후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게 현대가 왜 1926년 10월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텐데요.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북한이 우리나라 첫 공산주의 혁명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 결성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러한 시대 구분 배경에는 주체사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주체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논지에 입각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체사상은 3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철학적 원리, 사회 역사 원리, 지도적 지침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사회 역사 원리에 보면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고 사회 발전의 동력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런데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려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라고 하는 것은 당가 수령의 지도, 그러니까 탁월한 수령의 지도 내지 영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역으로 말하면 탁월한 수령의 지도 내지 영도가 없다고 한다면 인민대중은 한낱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민대중 오합지졸론이라고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령의 존재가 현대와 그 이전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1926년 10월 이후를 현대로 북한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강복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은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 역사관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데요.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의 단계론에 따라서 원시 공산 사회부터 고대 노예 소유자 사회, 중세 봉건 사회,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로 넘어가는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간 단계에는 과도기로 사회주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북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우리 역사 속에서 고대 노예 소유자 사회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0년대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답을 내리지 못했는데 62년에 북한의 첫 통사인 조선 통사 그 상권 개정판이 나옵니다. 이때 최초로 고조선이 노예 소유자 국가였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주체사상이 정립된 70년대 이후에 주체사관이 반영되면서 더욱 강화되죠. 그리고 주체사관은 인류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언뜻 들어본 얘기 같은데 막스가 인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했었죠. 그런데 북한은 인류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 서술에서는 반드시 통치배들에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주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외래 침략 세력에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역사 기술에서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내부적으로 계급투쟁, 하나는 대외적으로 반외세 투쟁, 이 두 가지 수레바퀴로 역사를 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원시사회사입니다. 조선전사 제1권인데 우리 민족의 기원 문제를 원인, 고인, 신인으로 개통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장류 원숭이의 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시조를 구석기 후기에 나타난 신인, 북한에서는 승리산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요. 승리산 사람은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약 한 4만 년 내지 3만 년 전 사람의 뼈가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승리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몸 구조의 진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인간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사인데요. 조선전사 제2권입니다. 북한학계는 고조선과 부여, 진국이 우리나라 역사상 첫 노예 소유자 국가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건국 시기를 보면 고조선은 대체로 기원전 8 내지 7세기 이전, 부여는 기원전 5세기, 진국은 기원전 4세기 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조선의 강력과 그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하는 건데요. 종래 세 가지 설이 병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조선의 중심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제평양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중심지가 요하 유역에 있었다고 하는 제요룡성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하 유역에 있다가 현재의 평양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이동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설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이미 제시됐던 거고요.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두 번째 설, 그러니까 제요룡성설을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 10월에 아시겠지만 단군능이 발굴됐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평양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고대사의 무대를 대륙에서 한반도 안으로 가둬버리는 반도사관으로 후퇴해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단군능 발굴과 대동강 문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류 문화의 발상지, 인류 문명의 발상지 하면 4대 문명을 얘기하잖아요. 북한은 5대 문명설을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류 문명이 처음 창조된 지역은 우리나라 대동강 유역, 중국 항하, 인도의 인더스강, 그리고 에집트의 나일강, 서남아시아의 양강 유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남아시아의 양강 유역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고 있죠. 99년 2월 도쿄에 있는 조총용계 하구서방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놓은 최신 조선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세계 문화발상지와 인류 하석의 발굴지라는 제목 아래 지도상에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항하와 함께 대동강을 표시하고 이 지역을 고대 문화발상지로 명기를 했습니다. 또 테베와 바빌론, 모헨조다로, 은하와 함께 평양을 고대 도시 발상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 당군릉 발굴 보고를 발표했고요. 98년 3월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일대의 고대 문화에 대한 대동강 문화라는 학명을 부여하고 이를 내외 공식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첫 고대 국가 고조선이 기원전 30세기 초에 섰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대동강 문화가 세계 5대 문명의 하나로 된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북한만이 주장이고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조선전사 제4권을 보면 백제 및 전기신라사인데요. 여기에서 삼국시대 농민들이 자기가 살던 고장을 떠나 유리하거나 풍설을 퍼뜨림으로써 지배층에 항거했다. 이게 이제 계급투쟁에 입각한 기술이죠. 그런데 제3권이 고구려사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민들의 반봉건 투쟁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에서는 인민들이 통치배들을 대항해서 투쟁을 했는데 고구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남진 정책과 평양 천도를 두고 삼국 통일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소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북한이 지나치게 고구려 사랑, 고구려 편향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출간된 조선전사 제3권 개정판에서는 고구려의 전신국가로서 고조선 부여와 함께 병존했던 구려국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졸본부여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구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려를 고구려사에 포함을 시켜서 기원전 277년에 고구려가 건국됐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는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된 것으로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약 한 200년 정도 소급을 시켜서 고구려가 훨씬 먼저 건국됐고 따라서 존속연대도 약 한 1000년 가까이 9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 존속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수대첩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구려사 편을 보면 살수대첩의 살수를 우리는 그 한반도 안에 있는 청천강으로 비정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청천강이 아니고 요동반도에 있는 대양하의 지류인 소자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1년 평양에서 발간된 역사사전에서는 살수가 청천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 살수가 한반도 안이 아니라 압록강 건너 대양하 지류인 소자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근거도 제법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근거는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7세기 삼국 통일 과정에서 신라가 추진한 수나라 당나라와의 그 연합을 통한 그 통일 노력 이것을 민족적 배신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첫 통일 국가가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국토 남부의 통합에 불과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우리는 이제 신라, 통일신라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북한에서는 전기신라, 후기신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신라사에 대한 그 북한 특유의 혐오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사인데요. 태조 왕건에 의한 후삼국의 통일과 고려 건국을 우리나라 첫 통일국가로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김일성이 연방제 통일을 제의하면서 통일국가의 국호를 고려로 하자라고 했던
그 주장하고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김일성은 고려 이외의 다른 국호의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데요. 다만 신라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외세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6.25 동란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을 일으킨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입니다. 북한은 리조사라고 하는데요. 그 500년 조선 역사에 대해서 북한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다루면서 조선사라 하지 않고 굳이 리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주체사 간의 양대 모토 중에 하나가 그 반외세잖아요. 그래서 이성계 위화도 해군 같은 거를 북한의 관점으로 본다면 결코 이쁘게 볼 수 없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은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세사입니다. 1860년대 이후 1925년까지가 북한에서는 근세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북한은 이것을 뭉뚱그려서 부르주아 민족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 민족운동이 애국적 투쟁이었다 하고요. 반일 민족해방운동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운동을 주도한 상층의 계급적 사상적 제한성으로 인해서 통일적인 강령과 전략 전술에 의해 지도되지 못하고 분산성과 자연발 생성을 띠고 진행된 본질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과제가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본질적 약점들을 시급히 극복하고 조선민족 자체의 힘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 민족해방투쟁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조선국민회가 조직됨으로써 해결의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고 지극히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조금 보면 실학에 대해서는 60년대 전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근대성을 인정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주체사관이 확립된 이후에는 실학의 봉건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다음 이정척사론에 대해서는 애국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민중의 구미 자본주의 침략에 대한 반침략 투쟁에서 가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정척사는 민중하고 관련 없잖아요. 제가 보기. 그런데 북한은 또 굳이 이걸 또 민중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옥균과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인데요. 근로대중만이 진정한 변혁 주체라는 관점에서 김옥균 등의 활동을 과거 그 당쟁의 연장선상에서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갑신정변에 대해서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학혁명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동학농민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아시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봉준에 대해서는 동학과 연계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다소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오개혁에 대해서는 1950년대까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다가 60년대 들어서 부르주아 민족운동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길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북한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생각 중에 하나 제시하는 게 그 상고사 연구예요. 고대사 연구가 북한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인 평가를 그동안 내렸었는데 93년에 김일성이 당군릉을 발굴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또 이제 엉뚱한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사의 고대사의 역사 무대를 대륙에서 이제 한반도 안으로 가둬버린 거죠. 반도사학으로 전락시켜버린 것. 이것은 굉장한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가 현대사에 들어올수록 김일성 개인의 역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서 소위 이제 사이언스로서 과학으로서 평가받기에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남북한 역사 통합에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북한의 역사관이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라 상북 통일을 부인한다거나 고구려 편향이 많이 얘기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허 위원장님 말고 우리 주경배 선교사님께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지금 좀 틀린 거 좀 찾아주세요. 박사님 저보다 북한에 대해서 더 해박하시고 예, 더 이렇게 실감나게 말씀해 주셔서 그 북한 역사 공부를 이 자리에서 다시 정리해서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은 지배 계급에 대한 투쟁의 역사 이렇게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배 계급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가? 그 북한에서 역사 배울 때 전혀 수령 배울 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까? 북한에서 역사를 배울 때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뼛속까지 그 자라면서부터 솔직히 태어나서 아버지 엄마 이름보다도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1912년 4월 15일 만경대 고향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것부터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는 걸 우리는 당연한 걸 알고 있었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들으면서 뭔가 다 비뚤어졌고 또 이제 좀 전에 잠깐 다뤘지만 3.1 운동에도 5살 나이에 3.1 운동을 외치면서 지금 그 사진도 다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그렇게 했다 해서 정말 어리신 나이부터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시고 싸우신 진짜 위대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렇게 뭐 생각을 다 달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완전 다 뭐 꽝이고 3.1 운동 때 뭐 진짜 정말 유관순의 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그걸 우리는 김일성이 다 어린 시절 5살 때부터 그 김형직의 아버지를 따라서 강방석 어머님을 따라서 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역사 인물 중에 그 이순신 뭐 이런 분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순신 이름은 우리가 물론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저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그 동상을 정말 당당하게 세우고 그 앞에 이순신 장군이 갑옷과 툭을 입고 검을 차고 지키는 그 정말 이 역대 장군들 중에서 가장 그 명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북한은 그 역사 인물들도 다 바꿔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장군 하면 이순신 장군 먼저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강감찬이라든가 울지문덕이라든가 김응서라든가 이렇게 고구려 쪽에서 활동한 사람, 북쪽에서 활동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수령우 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김응서 장군 같은 건 여기 오니까 역사로 공부한 사람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있었는지 모르도록. 이제 아까 시작할 때도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나는 역사에 깜깜이 돼서 앉기 뭐 재미없을 것 같다 하는데 사실 저도 같습니다. 북한 분들은 와서 보니까 영어로 히스토리던데 역사가 그 북한은 김일성이 그 김씨 가문의 역사를 쭉 각인시켜 놔가지고 그 역사를 강조 안에서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 스토리? 히즈 스토리. 예. 그 남자의 스토리, 그 남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바로 그렇죠. 김일성이 그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하기 때문에 거기에 학습돼서 진짜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몰라서 여기 와서 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도 보면 역사에 대해서 제일 깜깜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왜곡돼도 역사를 잘 모르거나 왜곡된 것이 아니라 오직 김일성이 그 주체형이 공산주의 혁명가로 확실하게 세뇌되고 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가끔 우리 허강일 위원장님 그 페이스북을 보면요 너무 놀라는 게 막 박정희 대통령 그 개발 역사 같은 걸 막 이렇게 올리세요. 그래서 가끔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180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바뀐다기보다도 현실에 너무 더 이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다가 이 짝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발전상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바로 우리 정말 민족의 영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고 그분이 집권하는 그 기간을 우리 좌파에서는 독재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국이 개개방하면서 독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어떤 그 국가 총체적인 그 발전을 놓고 봤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당시 그와 같은 국가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국가 지도력을 좌파들은 어찌 보면은 독재로
완전히 비하를 해가지고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남한과 북한에서 아주 큰 차이를 내는 건데요. 특히 아까 히즈 스토리 그들의 이야기죠. 사실 지금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북한 사람들 속에 이렇게 학습되어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남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나중에 이 사람들 이거 생각 다 바꾸는 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좀 기우일까요? 다른 분들도 좀 질문 먼저 들으면서 조금 더 대답을 생생한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세요? 제가 뭐 북한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제 해설해 주시는 걸 들으면 지적할 게 하도 많아서 지금 뭐 근데 그 우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연한 어떤 정리를 가지고 그 보는 것도 불가피하지만 그건 굉장히 그 왜곡일 수 있다는 틀을 항상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처럼 5단계로 딱 정리해서 인식하면 다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것이 드러날수록 특히 우리 경제사학자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수십 년간 때려 맞춰 보려고 하다가 결국 왜곡만 되다가 이영훈 교수님이 그 최근에 그 틀을 벗어나서 오히려 한국 경제사를 잘 정리한 예가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역사는 구체적인 개별 그 사건들에 기반해서 전체적인 틀 결론이 열려 있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틀은 또 필수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을 배제할 수도 없는데 대신 그 큰 틀에 대해서 정당성이나 이런 걸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그것이 토론될 수 있는 분위기로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북한은 이 김일성 자주로 끝나는 그 하나의 버전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른 버전을 내놓을 수 없는 현실인 거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김일성까지는 노골적으로 아니더라도 그 밑에 깔려 있는 계급투쟁이라든지 또 항쟁의 역사라든지 뭐 자주 민족을 강조하는 어떤 민족사관 이런 식의 역사라든지 고구려 우위론이라든지 뭐 신라 폄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깊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하나 큰 틀의 것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자주의 역사가 아니라 자유의 역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은 이제 한 글자 차이지만 자유는 자주를 포괄하지만 자주는 자유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역사로 볼 때는 그것이 민족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외세에 싸운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외세와의 투쟁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국 내에서도 엄청난 독재자가 나와서 자국민의 자유를 같은 민족의 자유를 압살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말이 자유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자유의 역사로 보는 것은 서양의 아주 오래된 틀이고 성경으로부터 기원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가장 넓게 받아들여지는 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이 역사 교육에서는 굉장히 빈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제목이 자유통일 동상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자유통일이라는 말이 거의 금기어예요. 자주통일 이러면 막 좋다 그러고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자주가 아니라 노예들이 사는 세상으로 돼버렸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만 해도 전 인민이 거의 40%가 자국민에 의해서 노비화되는 그런 종목
법이죠. 종이 어머니에 따라서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런 시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좋은 소식인데 왜 여기를 살면서 그런 소식을 다 부정하는지 참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최연소 우리 권득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이죠? 그러면 북한에서 교육을 몇 살까지 받으셨어요? 13살까지 받고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인민학교는 다 졸업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교육 받았을 때랑 특히 역사 지금 대학 다니면서 차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역사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고 조금만 받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그렇게 선입견이 별로 없어서 쉽게 바뀔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였어요. 김정일 장군님이 이제 그 어느 날 세계 지도에다가 일본 위에다가 연필로 검게 칠해놨는데 그날 일본에 소나기가 내렸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뭐 라디오 어린 나이에 궁금해서 라디오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라디오를 뜯어봤다. 이런 호기심 많으신 장군님. 근데 너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어떻게 아무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북한에서 되게 그 장군님을 배우고 온 나이로서는 이제 한국 와서 당연히 선입견이 생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 저는 쉽게 인식이 바뀔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역사들을 다시 배워보면 아 정말 그것보다 더 어이없는 일들이 많구나. 막 보천보 전투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전투가 아니라 조그마한 습격에 불과한 건데 그런 거 봤을 때 허무함을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주의 역사가 아니라 자유의 역사라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말이 너무 와닿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이런 게 회복되려면 그것이 어떤 상위 계급으로부터의 어떤 투쟁이나 타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책임을 다하면서 내가 취할 것들을 취하고 이런 정말 그런 게 진짜 자유지 단지 나를 억압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그 상위를 타도한다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한국 와서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도 이제 열릴 때 어떤 자주 통일이 아니라 진짜 자유 통일이 돼서 북한의 주민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그 책임을 내가 지고 이런 정말 자유 통일의 역사가 우리 한 번에 쓰여지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탈북한 대학생으로서 한번 의견을 밝혀봅니다. 너무 감동인데요. 네. 우리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좀 자주 와주세요.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잘 키우셔가지고요. 어떻게 생각? 전 또 그것도 질문해보고 싶어요. 지금 북한에서 김형식 뭐 김응우 막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그거 네. 거부감 안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때는 배울 때는 그저 그게 진짜 사실이고 또 단줄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저 그걸 따랐고 이제 처음에 본 대표님께서 방송하신다고 이게 내려가시자니까 저는 그저 방청을로 그저 듣고만 있으리라 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쭉 북한 그 역사에 대해서 하실 때 심장이 벌렁벌렁 뗐어요. 저런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그 땅에서 배우고 있었네 하고 다행히도 저는 참 감사한 게 정말 다른 과목들보다 역사가 참 점수가 낮았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또 성적 사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조직 생활도 잘하고 뭐 다른 것도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누락시키긴 좀 아쉽다 하면 그걸 점수 올려주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예, 그랬는데 다른 사실들은 박사님께서 정말 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신뢰만 둘째도 북한에서 그 서북 청년단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형성한 이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송장로라는 사람은 완전 나쁜 사람이 거기에 밑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완전 깡패, 사람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깡패들로 깡패 이런 단어로 형상했는데 남한에 와서 알고 보니까 소망교회를 지으시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도 거기 가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영락교회 세우신 그 영락교회던가요? 네. 영락교회 맞습니다. 영락교회.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진짜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생명이 살아나고 저쪽 한쪽에서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며칠 전에도 또 총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부터 역사는 죽이는 역사가 반복됐고 한쪽에서는 여기서는 정말 그 평양 대부흥을 전제로 해서 여기 다 그 복음이 정말 씨앗이 퍼져갖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일어서서 교회를 통해서도 그래 이 사회 전반에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기는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한 가지만 실리 들어봐도 정말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는데 왜 시간 낭비를 하면서 지금 보면 북한에서 우리가 교육받던 그걸 지금 다시 배워주고 있잖아요. 김구 무슨 그 윤희상 음악회도 북한에서 얼마나 우리는 그때는 음악에 대한 수준이 없어서 얼마 지루한데 TV만 켜면 윤희상 음악회. 근데 여기서는 정말 또 그래서 저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정말 이게 어느 것이 진리인지 하는 건 눈에 한이 이렇게 보이고 수많은 중원자들이 있고 살아있는 중원자들이 다 있는데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좀 이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수많은 박사님들께 또 너무너무 말씀드리고 실감 나지 싶습니다. 않으세요? 예. 뭐 감동 가족이. 네. 지금 북한이 남한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남한이 북한되고.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역사라는 거는 어떤 뭐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어떤 국가든 어떤 사람이든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역사에는 그것이 왜곡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는데 지금 정상적인 역사 기록이라면 긍정적인 면에 치우치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듣질 못했어요. 북한의 역사에서 김일성의 그 역사라든가 북한의 역사가 자기 스스로 이런 부분들은 부족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역사에서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것들이 스스로 기록한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북한은 일본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김정은의 그 모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김정은의 모계가 고영이라는 사람이 일본 출신이라는 것이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것이 그 북한 사람들이 그 지금까지 그 받았던 그 일본에 대한 역사관이라든가 그런 시각이 실질적으로 데미지가 많이 있는지. 강봉 부장님이 일본 제포 출신이죠. 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그 일본에서 남한 출신이고요.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나셨고 그다음 일본에 귀국하셔가지고 저희 엄마 만나서 우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제일 느껴진 게 뭐냐면 귀국자들하고 남한 출신하고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가계부 이런 것도 달라요. 만약 상점에서 뭐 이불장을 나눠준다. 이민반에서 모범적인 세대들의 이불장을 준다. 한번 그래서 이민반장이 우리를 추천했나 봐요. 그 어린아이 우리 집에 왔는데 명단 두지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냐면 혹시 남한 출신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 하니까 다른 장부를 꺼내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북한에는 이렇게 남한 출신, 북한 출신이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한 출신에서 온 사람들은 자식들도 한 명만 조선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거든요. 항상 이 마음에 우리는 남한 출신이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당 일꾼도 절대로 당 비서로 시키지 않아요. 이런 거. 우리 남한 출신들은 어디까지 기술적인 건 다 시켜요. 기술적인 건 우리 기술을 빼서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을 써서 국가가 발전하는 데는 쓰지만 조선노동당 김일성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쪽에서는 쓰지를 않는. 언젠가는 너네는 분명히 등 돌릴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죠. 그래 항상 그래. 저는 어디 가도 엎어져도 저는 또감지에 엎어지는 사람이다. 북한에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았을까. 항상 감시 대상이 일본이었거든요. 우리가 남한 출신 국군 포로 오히려 우영군들은 우대를 받았어요. 왜? 남한에서 북한을 자기 자체로 다 자전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공산당 학교도 우영군들은 보내줬어요. 국군 포로나 우리 아버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예 보내지도 않거든요. 그런 속에서 적대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똑같은 우영군하고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우영군하고 국군 포로는 항상 적이 됐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이런 전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남한에서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고통은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질문에 정확하게 맞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김 박사님이 아까 우리 강의해 주신 내용을 뒷받침하는 게요. 그러니까 계급 투쟁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걸 선한 것으로 인식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도 북한에서 모든 것이 차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분이니 계급으로 다 나누는데, 이건 아까 우리 도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그 자유의 역사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심하게 됐는데, 지금 1980년대 주체 사상파 학생운동권 출신이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주의 역사를 배우다가 와서 자유의 역사를 배우고 보니 세뇌되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거짓으로 이렇게 된 그런 역사에서 이렇게 탈바꿈이 되어서 깨어난 그 과정이 참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유의 역사를 배우다가 지금은 이제 자주의 역사를 배워가는 과정이 저희는 거꾸로 되어 갔는데, 이 자유의 역사를 이렇게 알게 되면 그동안 속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어나갈 수 있을까는 정말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통일의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생생한 증언처럼 북에서는 그 남 출신 가족을 이렇게 대했는데, 지금 결국 70년 역사 속에 그 초기에는 통제도 있었지만 지금 결국 70년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대통령이 북에서 출신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그리고 야당 대표가 또 역시 그 부모대가 북에서 내려온 분입니다. 이처럼 지금 여당 대통령도 북에서 온 분, 야당 대표도 출신이 북에서 온 분, 양대 측이 모두,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라는 손혜원 의원, 남쪽에서 또 뭐 북으로 왔다 갔다 한 그런 부모를 둔 분. 이렇게 우리 문화계를 보면은 상당히 북한으로 월북하거나 좌익 활동을 했던 그런 부모를 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역사 편이기보다는 자주의 역사 편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전체 다 그렇지는 않고, 또 이 부모님은 좌익 쪽이셨지만 남쪽에 그것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유명 작가 중에는 이렇게 오히려 자유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평생 활동해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보여주는 바는 북에서 그렇게 억압하고 이 획일화하고 끊어버린 것과는 반대로 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이게 월남한 분들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진 모습을 보더라도 북과 남이 여전히 완전히 역동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 역동적인 과정의 거의 끝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상적으로 전해지던 자유의 역사에서 한번 뒤집혀서 자주의 역사를 이렇게 막 휘청거리다가 보다 이렇게 고양된, 보다 깊이 있는 자유의 역사를 깨달아서 이 한반도의 자유통일로 가는 이런 진통의 과정 속에 우리가 끝에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말씀 아주 정확하게 이 역사를 변호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귀가 시원합니다. 오늘 귀가 호강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 와서 가장 답답한 게 욕이 욕 같지 않더라고요. 욕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다 좀 심한 말도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다 귀 맞추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서 계속 조폭영화를 틀어놓고 거기서 이제 격동을 좀 받자고 했댔는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치하게 살아도 되냐, 지금 앉아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너무 사치다,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정확히 이렇게 분석하고 짚어주시고 표현해 주시니까 정말 좋은데, 자주적 관점이냐 자유적인 관점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여기처럼 뭐
자수 가운데 뭐 자유가 있다는 게 꼬물만큼 없거든요. 오직 김씨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단 한 순간, 단 한 구석도 다른 데 차지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도, 이 역사 이야기하는데 역사를 주체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죠.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지도와 대중의 결합, 그 지도, 김일성, 주체적 관점은 김일성이 그 주체사상을 창시하기 시작한, 활동하기 시작한 게 그 10월 17일인데 그때부터 출발해 새 역사가 시작돼서 과거의 역사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 김일성의 역사로부터 시작돼서 김일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군릉, 북한 사람들은 당군이라는 이름 모릅니다. 그런데 당군릉을 발굴하면서 남한 역사학 학자들이 들어오고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무슨 이런 만남을 함께 공동 그 역사 발굴을 한다 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거 하지 않아야 될 일들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집단하고 아무리 자유 대한민국이라 해도 그 집단하고 격이 맞지 않고 논리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수 이런 말은 원래 그 이 나라 역사에 없던 말이기도 하거니와 이 절대 마주 설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역사를 하면서 참 지금 우리가 앉아서 너무 사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증거한다고 믿습니다. 오직 자유로 북한 땅 끝까지 전하고 실현하는 것이 역사 합의나 역사 연구고 발굴이고 이렇게 돼야지 그 북한하고 마주 앉아서 무슨 어떤 걸 회담한다, 역사 문제를 뭐 공동으로 발굴한다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살인 우리가 6.25 전쟁 때부터 45년도 해방된 이후부터 동족끼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쟁을 안 한다고 겉으로는 평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여기에 와 있는 실향민들도 탈북민들도 또 북한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 문제를 자유민주주의에 확실하게 근거한 그 통일, 대북 통일 이걸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새 역사를 쓰는 게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북한에 관한 강의 그거를 뒷받침하는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북한은 계급 투쟁의 역사인데 계급이 더 심각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됐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됐는데. 예, 뭐 제가 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못했던 얘기를 한두 가지 더 좀 보태면 그 첫째 당군릉 발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북한이 93년에 당군릉을 새로 발굴했다고 하면서 이제 당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부의 뼈가 발굴됐다고 하고 그것을 이제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해보니 93년 시점에서 5011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썼다고 하는 연대 측정법이 뭐냐 하면은 전자상자성 공명법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듣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그 전자상자성 공명법이라고 하는 그 연대 측정법은 최소한 5만 년 전, 10만 전 뭐 또는 100만 년 전 것을 측정할 때 쓰는 방법이지 만 년 이하 5천 년짜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난센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 삼국 통일에 대한 얘기를 대한민국 사람들도 거의 그대로 북한의 주장을 추정하는데 제가 아는 얘기를 하나 보태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국경이 어딘지. 우리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대동강에서 원산만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삼국 통일을 했는데 어떻게 영토가 오히려 줄어듭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알아봤더니 실제로 삼국 통일 직후에 지금의 그 만주 지역 그러니까 동북 삼성을 다 포괄하고요. 심지어 북경까지 그게 통일 신라의 강력이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소위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해가 등장하면서 신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해서 밀려서 통일 이후 약 한 50년 뒤 그러니까 성덕대왕 우리 에밀레종을 만든 분이 성덕대왕이잖아요. 성덕대왕 35년경에 중국에서 그때 개원 24년인데 그때쯤 신라가 폐수 이남에 있게 되었다. 폐수 남쪽에 있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그 중국 역사책에 나와요. 책부원구라고 하는 책하고 만주원류고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폐수라고 하는 게 언제냐 이거죠. 근데 그 한반도에 폐수 4개가 있고 만주에 3개가 있는데 이때 폐수는 대동강이 아니라 압록강이랍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국력이 가장 쇠퇴했을 때가 발해하고 국경선이 압록강인 거죠. 그러니까 통일 직후에 국토가 좁아진 것이 아니고 이걸 잘못 배워서 아무런 근거 없는 대동강의 원산만이라고 하는 아무 근거 없는 사료적 근거도 없고 뭐 문헌도 없는 이걸 어디서 정체불명의 것을 가져와서 신라를 계속 깎아내리고 상대적으로 터무니없는 고구려 축계 세우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의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은 연개소문 시절에 보면 굉장히 인민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이 굉장한 폭군이었거든요. 뭐 군주는 아니었지만 거의 폭정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알량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그걸 자꾸 올려 세우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북한의 내부 계급투쟁과 관련해서 북한의 당국자들이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증이 뭐냐 하면은 벽초 홍명이가 쓴 임꺽정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북한에서 지금 못 읽습니다. 다 수거했어요. 거기 보면은 통치배들에게 저항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김일성, 김정일에게 저항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돼서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너무 그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참 감동인데 아까 도 변호사님 덕분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없는 자주라는 게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반만년 역사가 위대해진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권리를 갖고 자유를 갖고 전엄성을 갖게 됐기 때문일 텐데요. 저희가 지금 한국 내에 바로 그 전엄성과 자유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깎아내리는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이 어쩌면 북한 현실만큼 심각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남북한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하고, 오늘 오신 우리 주 선교사님 가족은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